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 부담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해서 설탕 사용을 줄이는 한편 그 돈으로 지역이나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함께 물가만 올릴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설탕 부담금은 이전에도 논의는 있었지만 매번 반대에 부딪혀서 흐지부지 됐었죠. 자,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날지 지금부터 쟁점별로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비만건강학회 우한진 학회장 나오셨고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훈 선임연구원, 또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설탕세 논란이 일자 대통령과 청와대는 설탕세가 아니다, 설탕 부담금이라면서 정정보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탕세와 설탕 부담금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교수님? 일단 이제 우리가 법 형식상으로는 부담금이라는 건 실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담금이냐 조세냐라는 어떤 논의의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이제 위헌이냐 아니냐는 법률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본 주제와 들어왔을 때는 이게 설탕세라는 이름을 쓰는 거랑 설탕 부담금이랑 쓰는 거랑 본질적으로는 사실 세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설탕 부담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담금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특정 목적에 사용하는 전용에 그걸 지금 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건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중에서도 목적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교육세라든지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에너지 환경세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목적에 전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는 걸로 부담금과 조세를 부담하는 그 기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설탕세와 관련해서 또 주요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사실 이제 외국에서도 보면 설탕세를 지금 운영하는 나라들도 세법에 들어와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세냐 설탕 부담금이냐는 그 구분의 실익은 없고, 크게 본다면 결국은 그 돈을 부담하는 납세의 의무자가 어떤 금전적인 급부기 때문에 이거는 설탕세, 세금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저는 논의에 있어서는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명확하게 세금과 부담금은 다르다, 정정보도 요청까지 했고 청와대에서 가짜 뉴스까지도 얘기했어요. 되게 이제 항목상으로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제 일반인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똑같은데 뭐가 이렇게 다르지? 연구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담금하고 세금이 이제 뭐 성격적으로는 유사하다 할지라도 그 형식과 형식적인 것과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담금은 이제 그 세원과 지출이 연계에 있어서 보다 좀 연계가 명확하다는 것에 있어서 그 목적세하고는 또 약간의 다른 차이가 있고요. 목적세로 이제 거두는 것도 사실은 그 목적세를 거둔다 하더라도 그 일반 재원에서 일반 재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게 이제 연계를 하려면은 다른 뭐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이 유연성이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부담금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목적 사업과의 연계성이 좀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컨대 부담금으로 거두면 그 부담금을 가지고 그 성격이 다른 그런 지출에 활용하기는 조금 더 그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컨대 이제 담배에 우리가 그 담배 국민 건강증진 부담금도 부여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개별 소비세도 거기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런데 개별 소비세에서 이제 예컨대 뭐 소방 시설 뭐 그 소방시설 지원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좀 담배랑은 동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개별 소비세에서 들어가는 거지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에서 그것과 연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부담금이라고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용도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용도를 좀 더 지정하고 들어간다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설탕세
정정하겠습니다.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이제 공론화시킨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기저 설명에는 설탕 너무 많이 섭취해서 소위 말해서 당뇨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비만율이 성인 비만율이 30% 넘게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을 꼽고 있습니다. 정말 설탕 섭취가 얼마나 많은 건지 정말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건지요? 그럼요. 볼 수 있죠. 우선 비만의 원인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느냐 또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이 차이의 불균형에 의해서 생기는 걸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거기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뭐 수면이나 스트레스 같은 다른 요인들도 작용을 합니다만 내가 섭취한 칼로리와 쓴 칼로리 차이 때문에 비만이 오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고지방 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음식을 많이 먹어도 비만이 오게 되고 또 당분 이런 아주 단순당을 많이 섭취해도 비만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분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고 다 알려져 있죠. 그럼 바로 다 뒤이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은 당을 쓰게도 만들지만 쓰고 남은 당을 내 몸에 지방으로 변하게 해서 축적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을 많이 먹으면 내 몸에 지방이 자꾸 축적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하고 연관된 우리 질병이 뭡니까? 바로 당뇨병 아닙니까? 네, 그죠? 대표적이죠. 예, 그래서 당뇨병 사람들이 비만율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성인의 당뇨병 환자들은 비만한 상태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네. 1단계에서는 뭐 36.2%가 비만이고 2단계에서는 뭐 21.5%, 3단계에서는 10.1%가 비만하더라라고 이제 확인이 됐어요. 다 합치면 67.8%나 됩니다. 한 70%가 당뇨병 환자에서는 비만을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니까 성인 비만율이 2015년에 26%에서 2024년에 34%로 증가를 했습니다. 정말 성인에서 엄청나게 이 비만율이 높아진 거예요. 5년 동안 비만율이 어떻게 됐느냐를 확인을 해보니까 2020년에 31.3%에서 네. 2024년에 34.4%가 됐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서양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많이 늘고 있는데 OECD 평균이 얼마냐 하면 56.4%예요. 비만율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추세를 보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 중에 연령별로 또 비만율을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면 남성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남성에서 20대 때 39.9%, 그 다음에 30대 때 53.1%, 40대가 되면 50.3%. 이렇게 아주 그냥 20, 30대 비만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20, 30대면 처음부터 올라갔느냐? 아니죠. 어릴 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20, 30대에 올라가고 있다는 걸 증빙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이 비만을 해결하는 방법 또는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회장님, 설탕만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혈관 질환에 우린 한국 사람들이 좀 짜게 먹고 김치 같은 이제 염장 음식도 많이 먹으니까 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소금도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암 발생으로 보면 네. 암 발생 원인의 1번은 흡연입니다. 가장 많은 네, 원인이 네, 네. 흡연이에요. 네. 그 두 번째가 이제 식습관인데 그 식습관 중에는 소금이 설탕보다는 훨씬 더 강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2020년에 서울대 공동연구팀에서 이 식이 요인이 암 발생이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이걸 이제 비교를 했는데 네. 염장 채소가 가장 높았어요. 2.12%. 그 다음이 채소 과일 섭취 부족이 한 1.92%, 식이섬유 섭취 부족이 1.9%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짜게 먹는 것이 큰 원인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 거기다가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위암, 대장암에서는 이 퍼센트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위암에서는 24.01%, 대장암에서는 18.38%가 이 짜게 먹는 염장 채소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네.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짜게 먹는 것도 사실 우리 건강에는 굉장히 해로운 거죠.
저기 부담금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식습관에 대한 걱정이 엄습을 하는데 아니 그 기준이면 설탕 부담금 말고 소금 부담금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 기자님 말씀 소금도 그렇게 많은 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논란이 뭐 되는 사항들이니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본다면 올해 이제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보면 적자 전환했고 이제 2030년이면 네,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설탕 부담금을 도입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이제 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좀 흑자 추세였습니다. 흑자 추세였는데 이제 올해부터 적자 전환돼 가지고 지금 일단 전망치를 나온 것 좀 보면 2030년도에는 이제 1조 적자고 그다음에 이제 2033년에는 한 대략적으로 28조 지금 적자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재정 상황에서 대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탕세로 뭐 설탕 부담금이든 설탕세든 간에 이렇게 걷어들이는 그 재원으로 어느 정도 지금 충당이 가능할 것이냐. 사실 뭐 정확하게는 과세 대상 범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정확한 금액들이 추계가 가능하겠죠. 하나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나라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영국 네.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설탕세를 도입을 했습니다. 거기는 세금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네. 부담금이 아니라 설탕세인데 그때 지금 보면 가장 최근 연도가 얘네들은 이제 중간에 이제 하는 회계연도 2023, 2024 회계연도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하나로 환율 우리가 지금 환산을 했을 때 한 5천억 원. 그래서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5천억 원에서 6천억 정도가 이렇게 왔다. 약간 이제 변동은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 정도 세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딱 이제 부러지게 우리나라에 똑같은 뭐 그 정도 세수가 들어올 것이냐 그렇게 뭐 보기에는 여러 가지 또 이제 고려할 것들이 많습니다만 인구가 대충 보니까 영국이 한 6,900만 명이고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네. 대략적으로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설탕세 과금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건보 재정에 얼마나 뭐 저기 충당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크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게다가 지금 이제 또 설탕세를 결과적으로 부과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설탕 소비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입법 취지가 그대로 실현이 된다면 설탕세로 들어오는 세수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현실화된다면 또 건보 재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미치는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회장님, 네. 이게 당뇨병 같은 거 치료는 일회성 수술로 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기저 질환으로서 이제 사실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해야 되는 맞습니다. 질환인 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약이나 뭐 주사제나 이런 것들도 계속 들어가는 구조인 그렇죠. 거죠. 지금 말씀하시기는 이제 세금 또는 뭐 부담금이든 뭐 돈을 거두면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건강 입장에서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영국의 경우에도 이 뭐 설탕세를 부과한 이후에 그 가장 크게 문제가 그쪽에서 시작된 것은 설탕의 소비가 줄었어요. 그리고 가당 음료라는 것에서 그 업체들이 설탕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탄산음료가 대표적이죠. 한 29%가 줄은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설탕 가당한 음료들의 설탕량이 29% 정도 줄은 그럼 거예요. 비만율도 줄어요? 그렇죠. 비만율은 줄었는지 늘었는지가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영국의 경우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2023년도에 공개한 걸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비만이 6% 감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남학생들은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고 프랑스에서는 성인 비만율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더라 이렇게 이제 확인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에 이걸 제대로 확인해 보면 하루 성인이 당 섭취량이 이 설탕세를 부과한 이후에 60g에서 45g으로 줄었고 어린이들의 설탕 섭취량도 70g에서 45g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소화 비만이 줄고 충치 발생이 줄고 또 소화천식으로 인한 입원율이 줄은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탕에 대한 어떤 부담금이나 또는 세금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설탕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거고 그게 기업들의 이제 제조사들한테 세금 부담이 가면서 설탕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섭취량이 줄으니까 건강 쪽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탕 그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은 의학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제 그 설탕 부담금이잖아요. 네. 이제 건강증진 부담금처럼 네네. 목적을 딱 정해놓고서 걷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건보 재정이랑 연결을 시키면 네. 건보 재정이 기존에 해왔던 그 역할을 네. 일부 이 설탕 부담금이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보면? 네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약가 같은데 일정 부분 그 설탕 부담금이 좀 보조를 한다라든가. 네,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에서 6%를 건강보험 재정에 그 기여를 하고 계정으로 있습니다. 넘겨요? 보내고 있어요. 예, 예상 수입액 건보 예상 수입액의 6%를 담배 부담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14%는 일반회계 국고에서 지원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건강보험이 100조 시대가 지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이 담배 부담금이 소화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6%가 이게 근데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의 65%까지만 그러니까 이게 6%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건보 지출이 지출 효율화 없이 계속 증가를 한다고 하면 지금 예상 보험료는 지금 보험료가 7.19%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보험료 상한이 일단 8%가 이제 상한입니다. 법적 네. 상한이고 네. 이제 거기에 도달해서 그거를 갖다 터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보험료를 못 올린다고 하면 네. 이걸 어떻게 이제 국고에서 지원하든가 해야 되는데 일단 20% 내에서 예컨대 그 설탕의 부담금을 건보에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한다면 건보 재정에도 예컨대 부담금이 근데 설탕의 부담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가 관건이긴 하는데요. 그건 이제 설계하기 나름이겠죠.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담배 부담금이 하는 역할을 더할 수 있다면은 건보 재정에 도움은 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러면 김윤동 교수님, 이거 건보 재정에 직접적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영국 기준으로 보면 5천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건보 재정에 계정을 바꿔서 네. 이제 보조금을 넘기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건 재정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가는 것 자체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적자 예상액들이 지금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지금 커지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영국 아까도 전제가 이제 영국처럼 우리가 그대로 이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 건보 재정에 미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2033년도 같은 경우에는 28조의 지금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또 어쨌든 지금 뭐 전망이긴 합니다만 재정 지출, 그러니까 그 건보 재정에서 나가는 지출이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뭐 고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확대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이 그렇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증가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 몇 퍼센트를 부과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있잖아요. 그- 가당 음료에 사실 이게 이제 WHO에서 2016년에 권고를 한 이유가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예방을 위해서 가당 음료에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해라 이렇게 이제 WHO에서 권고를 해서 네. 그게 지금 2024년 5년에 117개국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를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되게 아주 많이 표현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성인이 음료 섭취량, 그러니까 음료수를 사 먹은 양을 보면 2013년에 169g밖에 안 됐는데 2023년에 275g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거기다가 10대들은 이 음료를 통해서 섭취한 당이 16.7g이에요. 이게 칼로리로 환산을 하면 650kcal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밥 한 끼 정도를 음료수를 통해서 당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하루 3끼를 먹으면서 음료수를 먹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4끼를 먹은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2013년에 8.9%에서 2021년에 19.3%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소아 비만율을 낮춰야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비만율이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인이 돼서 떨어뜨리려고 할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런 쪽으로 영향을 줘서 사실 이걸 줄여줘야 되는 거고 20, 30대 지금 당뇨병 환자가 2024년 대한당뇨병학회 팩트 시트를 보면 네. 30만 8천 명이에요. 이미 30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냐면 60년, 7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생기죠. 그로 인해서 의료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한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 비만율을 낮춰주고 어린이 비만율, 소아 비만율을 낮춰주면 성인 비만이 같이 떨어지면서 이런 의료비 지출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설탕 부담금 자체만으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건강에 주는 효과로 인해서 의료보험 재정이 나갈 것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 돈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향후 나갈 수 있는 것들까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조금 뭐 이견이라기보다는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이 탄산음료 이제 가당 음료 같은 경우에 가격 탄력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비탄력적이라는 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가격을 올리더라도 소비가 그렇게 줄지 않는다라는 일단 연구 결과도 하나 있고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당에 대한 어떤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든 간에 우리가 억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네. 그 정책 수단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을 효율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 그 고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한편 뭐 제가 본 이제 연구 결과를 조금 찾아보니까 이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 중에서 그 비만율이 크게 그렇게 줄지 않더라라는 그런 또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오로지 비만의 원인자가 이게 설탕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지 또 굉장히 많이 먹는 어떻게 보면 과다한 섭취 이런 문제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것만이 우리가 설탕세의 어떤 취지가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설탕세를 올림으로써 가격 비탄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사실 이제 설탕세를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그 소비를 억제하는 것은 사실 조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설탕 소비를 줄이는 어쨌든 간에 캠페인이든 간에 어떤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사실 뭐 담배세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배세도 사실 그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다음 질문이 사실 담배세였어요. 네네, 예. 담배세는 담배세도 그럼 사실 딱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효과가 얼마나 있었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담배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그때 2015년도인가요? 그때 2,000원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격이 1.8배나 올랐는데 반짝 소비가 줄다가 그다음에 계속 소비가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게 나와 있고 흡연율 지금 통계를 보면 전통적인 그런 우리가 일반 담배 관련용 같은 것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 줄어든 것만큼 지금 전자담배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흡연율로 봤을 때는 그대로다라는 그런 지금 통계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가격을 더 올려야 되냐? 물론 이제 우리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담배 가격이 좀 낮은 것은 팩트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거둬들인 세금 가지고 금연 사업에 다 전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하셨지만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가서 그 건강증진 부담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조금 꼭지가 넓습니다. 반드시 금연 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쓸 수가 있는 거고 뭐 노령층 사업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둬들인 그 세금을 가지고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에 그걸 가지고 금연 사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재정 지출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사실 혈당을 늘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네. 뭘 먹으면 얼마큼 올라가는지 당 음료를 먹으면 얼마큼 올라가는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붙이고 있으면 뭐 휴대폰으로 금방 당이 팍팍 보이잖아요. 네. 근데 가당 음료에다가 세금 또는 뭐 부담금이 붙으면 값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당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다가 이제 먹으면서 알게 되잖아요. 네.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이 표현이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당 음료에
원래 있던 금액보다 이만큼 올라가면 아 이만큼이 당이 붙었으니까 내 혈당도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이런 걸 계모하는 또 알려주는 그런 효과도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설탕 생각도. 부담금이 부과가 된 음료니까 그렇죠. 도대체 당이 얼마나 있길래 설탕 부담금이 부과가 된다 그런 학습 효과.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담배세가 효과가 대폭 올렸을 때 그 인상 효과가 수개월밖에 안 됐다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일단은 그러니까 물론 담배세는 올랐을 때 반짝하고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은 근데 있습니다. 대폭 올렸잖아요. 네, 2,000원. 대폭 올렸는데 되게 논란이 네. 시끄러워. 어쨌든 올렸잖아요. 예, 그때 그리고 이제 그 흡연율이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조금 회복은 했지만 그러나 흡연율 자체는 지금 보면은 물론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났긴 했습니다만은 네. 성인 흡연율은 지금 많이 줄어드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세의 효과가 담배세 효과가 이제 사실 뭐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흐려지는 이유로서 하나는 담배세는 그대로 이제 10년 동안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네. 그동안 물가도 상승했고 이랬는데 이 담배세는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실질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더 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싸지는 비폭력적이 되는군요. 그냥.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종량세의 어떤 한계점인데 이제 종량세는 부과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금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예컨대 뭐 다른 거 짜장면도 오르고 뭐 다른 것들 물가가 다 오르는데 네.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그때 물론 올랐다 하지만 2,000원 대폭 올렸지만 쭉 이제 유지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 조금 약간 치우친 다시 하는 얘기는 하지만은 담배세 부과에 있어서도 사실 물가 연동제 같은 걸 해서 물가가 오르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같이 그쵸, 올라가게끔 같이 하는 올라가게끔 이렇게 물가 연동제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실제로 담배에도 이제 그런 물가 연동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설탕 부담금을 예컨대 어떤 형태로 지금 할지는 아무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으나 네. 만약에 종량제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설탕 함량당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외국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당 함량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게 종량세의 이제 형태인데요. 그렇게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담배나 뭐 이런 것과 똑같이 나중에는 물가 연동제 식으로 해야지만 그 효과가 사실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담배세 같은 경우도 그때 2,000원 올리고 나서 한참 동안 동결됐으니까 그쵸. 물가 연동 네.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네. 엄청 올려. 야 되겠네요. 그쵸. 왜냐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때 물가 상승률이 뭐 그렇죠.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뭐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담배라는 게 이제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네, 그 교정세의 이제 그건데 교정세가 있는 이유가 그 소비를 억제하자는 흡연율을 낮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금의 당위성, 타당성이 이 세금을 왜 부과하느냐의 타당성을 놓고 보면 그것이 나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소비를 억제하자는 게 사실은 그 정책 목표가 될 수 있고 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는 예, 정책 목표에는 해당하지 않는. 네. 네,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사실 이제 물가 연동제 말씀이 나와서 맞죠.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낮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뭐 물가 연동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담배세 관련된 제세 공과금을 올리는 방법도 사실 있을 수 있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실 이제 물가 연동제는 조금 더 크게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제 예민하게 보고 계실 건데 네. 담배세에 대해서 물가 연동제를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그 이야기도 할 겁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도 물가 연동제를 하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항목들 우리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똑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예전만큼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공제되는 금액도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세금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체계적이고 정합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만 물가 연동제만 적용하고 또 다른 쪽에서 안 해버리면 사람들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물가 연동제를 사실 적용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큰 주제로 이 물가 연동제는 조세 체계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조금 정리가 되어야
이 담배 소비세에 대한 어떤 물가 연동제도 조금 더 설득력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회장님.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제로 음료. 네. 요즘에 그런 거 대체 음료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좀 보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설탕의 부담금을 자꾸 부과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설탕 대체제를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설탕 대체제에 대해서도 감미료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사실은 제로 음료를 제가 이제 먹고 혈당을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로 음료를 먹으면 혈당은 안 올라갑니다. 혈당에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오랫동안 먹었을 때 내 몸에 문제를 주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이런 감미료도 과연 그러면 설탕 부담금을 붙일 것이냐 이것도 이제 앞으로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체당? 그런 부분도 대체당.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 알룰로스라는 대체당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연의 소량 존재하는 당입니다. 설탕 맛에 한 70% 정도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는 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설탕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설탕 부담금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좀 더 해보셔야 될 거고 세계보건기구가 재미난 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3by 35라고 그래서 2035년까지 회원국들은 설탕, 술, 담배에 세금을 최소 50% 인상해라. 이게 이제 그 WHO의 목표예요. 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50년 동안 5천만 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부담금 또는 뭐 부담금이든 세금이든 하여튼 올려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훨씬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담금을 이렇게 더 높이는 형식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그게 목표인 상태입니다. 네. 아까 50%뭐 담배세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올리려면 확실하게 올리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네. 뭐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담배세 올려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그 담배세는 기준으로 그런- 본다면 네, 담배세는 뭐 지금 어차피 그 뭐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년간 지금 또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제 항목마다는 또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합해서 50%라는 건 사실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네. 항목마다 그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그 지금 설탕 부담금 얘기가 설탕세인지 설탕 부담금인지 하여튼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그 2000년대까지는 우리가 탄산음료에도 개별 소비세가 사실은 10%가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그게 이제 폐지가 되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소세라 그랬죠. 특별 소비세라고 해서 왜 사치제, 모피, 뭐 보석, 승용차 이제 이런 것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그 특소세가 이제 그 99년도까지 폐지될 때까지는 탄산음료에도 사실은 우리가 10%를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설탕 부담금 얘기가 이제 다시 나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유사한 종류의 세제는 예전에도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담배세까지 저희가 이제 짚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술 관련 주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좀 낮은 도수의 혼성 주류안에서는 한시적으로 주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술 소비가 늘어나면서 내수 경기가 좀 뭐 풀어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정부의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저는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설탕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담배 소비세도 그렇고 우리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있는 건데 아무리 저도수 뭐 혼합주를 하더라도 그게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저도수면 물론 이제 이것도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마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알코올 섭취는 똑같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이게 소비 진작이라는 내수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세 감면을 해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정당성도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가 아닌가. 그리고
설탕세랑 같이 지금 연계해서 가치를 본다면 앞뒤가 정합성이 안 맞는 거죠. 한쪽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한다라고 해놓고 이쪽에서는 알코올 소비를 어쨌든 간에 조세가 정책적으로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앞뒤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기 모순인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뭐 이제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세를 부과한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말하자면 방향성이 조금 의심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주세는 상당히 다른 것과는 틀리게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이게 주류 산업도 얽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세 체계 자체가 지금 현재 좀 우리나라는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네. 예컨대 이제 지금 주세는 주로 이제 뭐 예컨대 종가세, 증류주에 하는 증류주에 한해서는 종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컨대 우리가 알다시피 소주에는 너무나 소주 가격은 너무 낮고 위스키 가격은 너무 높은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 우리나라의 주세 체계는 조금 이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좀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조금 다시 재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음주로 인한 우리 사회 경제적 손실을 측정을 해보면 이걸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라고 볼 것도 없죠. 뭐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제 술은 한 잔도 해롭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부분을 건강과 연결을 시키면 이제 뭐 산업화라는 얘기를 아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죠. 흡연도 물론 굉장히 위해하지만 술도 지금은 예전에는 한 잔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줄여라라고 권고를 하던 것을 이제는 한 잔도 해롭다라고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도수 술에 대해서 주세를 감면한다. 이게 의미가 이게 국민을 위한 건지 국민 건강을 위한 건지 아니면 뭐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한 건지를 좀 명확히 해서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쪽으로 봐서는 술에 대한 것은 이 담배와 같이 관대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박사님, 도수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건강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도수가 낮고 도수가 높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빨리 내가 원하는 알코올 중독 상황에 빨리 도달하느냐 천천히 도달하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술은 건강에 더 좋다. 높은 술은 건강에 나쁘다. 이건 전혀 등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건강에는 그렇죠. 술로 인한 그런 건강에는 안 좋은 건 매한가지인 건데 거기다가 입문을 쉽게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다라는 말씀이세요? 게이트웨이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술을 쉽게 더 접할 수 있게 되고 접하면서 술에 완전히 내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 술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수든 고도수든 그런 거랑 관계없이 정책은 좀 일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소주가 대표적이지만 도수를 계속 낮추고 네. 이제 이런 게 트렌드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20대 청년층들이 이제 즐기는 술 문화가 예전처럼 독주라든지 폭탄주라든지 이제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하고 하이볼 같은 이제 저도수 쪽으로 이제 많이 옮겨가고 있어서 그나마 그건 좀 괜찮다. 그런 라는 생각은 있는 거죠. 인식이 사실은 있었는데. 이제 술이라는 것을 술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술과 사회적인 활동과를 연결을 시킨다면 사실 이 알코올이라는 아주 작은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또는 흥미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 스트레스라는 것까지 전부 합쳐서 어떤 게 더 우리한테 좋은 결과를 주느냐를 따져본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알코올에 의한 건강 부분은 뭐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거든요. 네. 자, 우리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우리는 이제 술에 이제 출고가를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는 이제 종가세를 적용한다라는 점.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점. 그 차이를 아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알코올 도수에 따라 부과하는 거랑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해외 국가에서도 그것들을 이제 주종에 따라서 어떤 주종은 종량세를 쓰고 어떤 주종은 종가세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일 체계로 가는 국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긴 합니다. 근데 종량세는 일단은 종량세는 그러니까 뭔가 그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교정세에서 효과적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컨대 담배 같으면은 담배 개수, 그다음에 설탕 같으면 설탕 함량, 그다음에 알코올 같은 주류 같으면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고, 종가세는 가격이 높은 술일수록 높은 세금이 붙는 그런 구조였죠. 가격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10%, 20% 이런 식으로 가격에 따라서. 그래서 원가가 높은 그런 술들은 예컨대 고급화해서 위스키, 브랜디 이런 식으로 고급화된 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술들의 가격이 원가 자체가 높으면 출고 가격이 높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붙이더라도 이제 세금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원가가 낮은 술들은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알코올 도수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가격에 따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품질 같은 것들도 이제 효과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종량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그래서 종량세 체계 하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저품질의 주류들이 생산되기 좋은 환경이고 그러니까 종가세를 부과했을 때는 저품질이죠. 그리고 종량세를 부과했을 때는 이제 저도수 그리고 품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체계에 맞는 거는 뭐라고 보세요? 우린 종가세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술에 있어 주세에 있어서의 가장 이제 문제점은 소주가 너무 싸다는 것인데요. 소주가 이제 국민술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하이볼도 마찬가지고 소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소주의 가격을 올리기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네. 이게 또 예전에 지금 흑백 요리사에서도 유행하는 얘기였는데 노동주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네. 이게 서민의 애환을 달래는 그런 정서가 있어. 노동주라는 그런 정서 때문에 소주의 가격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 왔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종량세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논의는 되어 왔었으나 이 소주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많이 좌절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식이 세제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이 이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같은 증류주를 할지라도 증류주가 이제 WTO 이후에 지금 이제 세율은 동일하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세율 체계와 이런 것들이 많이 간소화되기는 했는데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증류주 카테고리에서도 이제 종량세적인 측면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종가세, 종량세를 혼합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중간 단계로. 그러니까 종량세 피처를 이제 조금 이제 이 주세에 있어서도 소주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증류주에 있어서도 이런 항목들을 넣어서 이제 조금 개선할 시점은 되지 않았나 이제 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량세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국내의 주류 산업에도 굉장한 구조 변화가 일어나겠는데요. 이제 우리 그렇죠. 국내에 이제 주류 산업 하면 아까 소주도 있지만 이제 전통주 같은 것들. 맞습니다. 만약에 저 종량제를 도입하면 예를 들어 안동 소주 같은 도수가 높은 술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술하고 이제 경쟁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서 종량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종가세 체계 하에서 그 화요 같은 소주들이 조금 더 불리합니다. 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화요는 예. 국내 주류 업체에서 국내에서 만든 이렇게 술이긴 한데 이제 네, 일단 그러니까 그 품질이 그러니까 원가가 높은 술일수록 예컨대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이제 조금 더 불리한 거고, 종량세 체제로 돌아가면 그것들이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화요는 그럴 수 있죠. 네. 화요라는 특정 네. 제품. 근데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국내 주류 산업에 타격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현동 교수님. 일단 잠깐 조금 정리를 하면 이제 종량세냐 종가세냐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세계적인 트렌드는 사실 종량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종량세와 종가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 수를 보면 이제 자막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보통 OECD 주요국 같은 경우 한 4개국 정도가 종가세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혼합되어 있습니다. 맥주 같은 경우에는 종량세고
그다음에 나머지 술 같은 경우에 증류주 같은 경우에 지금 종가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지금 믹스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인 트렌드나 어떻게 보면 이 주세의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정책적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에 대해서 우리가 타겟팅해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매기는 것보다 알코올 함유량에 대해서 종량세로 가는 것이 저는 이론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상한 어정쩡한 이원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말씀하셨듯이 이게 소주 업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종량세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소주의 가격 경쟁력이 없어질 거라는 게 지금 그게 이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긴 그렇겠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가격이 우리가 이제 그것도 역시 종량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바로 뭔가 하면 위스키와 같은 이런 술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소주 증류주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좀 반론은 있습니다. 무슨 반론이 있는가 하면 사실 이 소주가 일단 가격 탄력성이 있어서 역시 비탄력적이다. 뭐 이제 아까 뭐 노동주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금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소비는 그렇게 현격하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의 반론이 있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소주 같은 경우에 종가세였다가 우리가 종량세로 바뀌었는데 네. 일본의 소주가 지금 그때 소비가 줄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전제는 있죠. 네. 그 소주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물론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강제 보호만 한다고 우리나라 소주 업계가 그대로 계속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급화라든지 차별화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가진다면 지금 세금의 측면에서의 이런 비정합성을 가지고 있고 비체계적인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노동주라는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술을 마시는 게 술을 마시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 즐겁고 얘기하고 친교? 소통할 수 네.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다면 이 저도수의 술들이 사실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술을 먹고 취해야 되겠다, 빨리 뭐 완전히 만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코올을 먹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렇게 노동도 하고 유희도 하고 또 뭐 분위기도 만들고 또 새로운 뭐 서로서로의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이런 용도로 된다면 저도수의 술은 조금 더 많이 좀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저 같으면 제 생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를 도입해야 되겠군요.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좀 도수가 낮은 거에는 좀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해서 좀 가격이 떨어지게 만드는.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뭐 계속해서 강세장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이제 기록했다는 이제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관심이 기울어진 게 이제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마 김현동 교수님과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법인세 안 거쳐졌다고 해서 나라 재정 펑크 났다 이 얘기를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겠군요. 그러면 법인세가 꽤 많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럼 나라 재정이 상당히 보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군요. 사실 이제 법인세 같은 게 말씀하셨듯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반도체 산업에 어떻게 보면 슈퍼사이클이라든지 호황이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법인세의 어떤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예측을 반영을 해서 이제 정부 지출도 이제 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또 우리가 중기 재정 전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한 2030년대까지 전망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수라는 게 특정 기업의 어떤 영업 실적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정부 이제 들어서 어떻게 보면 세수 여건은 좋습니다. 좋아가지고 지금 가장 많이 늘 것으로 지금 기대되는 부분 세목은 오히려 이제 소득세고요. 임금이 많이 상승하거나 또 기업 실적에 따라서 그 과실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수 진작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세도 많이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세 번째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법인세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마냥 뭐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그런 게 바로 뭔가 하면 조금 우리 경제 성장이 되다가 2028년, 2020년대 하반기부터 다시 약간 조금 이제
정체될 것으로 보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고 게다가 정부 지출이 정부가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지출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의무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법상으로 반드시 지금 픽스가 된 그런 지출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 지출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 의무 지출이 앞으로도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정 수지가 그렇게 여건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많이 거쳐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확장 재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실탄, 뒷배, 든든한 뒷배가 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설탕세는 세계 116개 국가가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됐지만 세율과 징수 방식 또 그 나라의 물가 상황 등에 따라서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현실과 여건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클 수 있고 당연한 절차겠지만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도 필요해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